네, 시청자 여러분, JTBC 5시 정치부회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내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오늘 이해찬 대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했죠. 부장 혹시 예전에 그 드라마 아세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한 10여 년 좀 된 드라마인데 예. 그것처럼 윤석열은 총장이고 추미애는 장관이다라는 점을 지금 여권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윗사람이다, 장관이 그렇죠. 윗사람이다. 그러니까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윤 총장은 항명을 했다라는 게 지금 여권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한 만큼 뭔가 좀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넘어가지 않겠다면 뭔가 더 있을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얘기죠. 정치권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보수통합을 더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있는 새보수당과 별도의 당대당 통합 추진위를 꾸리겠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되던데 혹시 확인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이 박형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안에 우리 당, 죄송합니다. 이 새보수당과 또 한국당이 참여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이 두 당만의 통추위를 또 구성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기사로는 아직 양당 모두 그런 것들을 지금 논의한 바 없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외에도 중요한 소식 맞습니다. 조금 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에서 돌아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도 좀 전해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5시 정치부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예,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여권에선 윤석열 총장이 한 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종혁 반장의 발제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 좀 볼 텐데요. 오늘 나온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또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징계 관련 문자를 살펴보는 그런 장면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검찰 인사의 후폭풍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사 당사자나 참모들을 떠나보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집단 사퇴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인사 후폭풍은 정치권에서 불러일으키는 모양새인데요. 자, 우선 자유한국당 이번 인사를 검찰 대학살이라고 규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입니다.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전두환 독재를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네, 사실 한국당에서 전두환 독재, 야만 정권이라는 말이 좀 나왔다는 건 다소 생소해 보이는데요. 자, 아무튼 한국당 의원들 청와대 앞으로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찰 인사를 철회하고 또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한국당 또 단독으로 법사위도 열었는데요. 자, 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일방적인 개의에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걸 제외하고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의원 5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듣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감정의 자제력을 잃었다. 감정을 폭발시켰다. 이성을 드디어 상실했다. 흔히 시쳇말로 지금 인터넷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말 권력이 이게 제정신이냐.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했다가 지금 심각하게 그 수사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다가오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눈치 없게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따져 묻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 반면 민주당은요,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인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윤 총장은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내라는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인사안을 검찰로 보내달라라고 했죠. 자,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장관과 총장을 왕과 신하로 착각하냐? 그럴 거면 사약도 내리지 그랬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물론이고 윤석열 총장을 향해 이 당정청의 일제히 비판 대열에 합류했죠. 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유감이다라고 했고, 자,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 장관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말은 곧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 징계를 검토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자,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추미애 장관의 입장처럼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상하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한 겁니다.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은 법무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청사 밖에서 그걸 갖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의 행동이 항명이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옷을 벗지 않는 한 교체하기 쉽지 않고요. 또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에 여권에서는 항명을 부각하면서 흔들기에 나설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하도록 하거나 그를 경질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언급이 됐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권 차원의 뒷조사로 혼외자 문제가 드러나서 이 자리에서 물러난 최동욱 전 총장. 당시 야당은 박근혜 정권이 자신이 임명한 총장이 정권을 겨냥하자 몰아낸 것이라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네, 바로 이 내쳐진 수사 책임자가 바로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자, 이번 인사에서는 각각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한 한동훈, 박찬호 이 검사장이 모두 지방으로 발령이 났죠.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과거의 추미애 의원, 또 지금의 추미애 장관을 이렇게 소환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지난 날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또 추로남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권에서는 항명이다 이렇게 찍힌 검찰 역습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자, 어제 균형발전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검찰은 당시 장모 행정관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건넨 대통령의 울산 공공병원 설립 공약 자료가 이 송 시장의 선거 공약 개발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민주당 윤석열 항명, 징계 무게 싣는 여권입니다. 예, 검찰 인사의 후폭풍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원래 검찰 인사를 하려면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의견을 듣지 않았으니 위법이다라고 야당과 검찰 일각에서 주장을 하자 의견을 말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명이다. 이게 지금 여당 지도부의 의견인 거죠. 네,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이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나는 6시간이나 기다렸다라고 작심 비판한 데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분노를 아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은 법무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장관이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상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윤석열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월권을 행사하려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해라. 그러니까 항명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좀 바로잡아라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낙연 총리로부터 지시를 받은 추미애 장관이 필요한 대응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본회의장에 있던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요. 지휘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란다. 이렇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저 문자 계속 보죠. 그러니까 어제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문자가 지금 카메라에 포착된 거죠. 지휘감독 권한이라니까 그러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이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할 수 있으니 이걸 좀 찾아봐라 이 얘기인가요? 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정청이 합심해서 연일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움직임을 토대로 보자면 윤 총장과 관련한 지시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법무부 관계자는 지시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선 법무부 감찰실을 통해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먼저 이뤄진 다음 비의 사실이 확인이 되면 검사 징계법 등에 따라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요즘 워낙 이 카메라 렌즈 성능이 좋아서 뭐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휴대전화로 뭐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또 뭐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지 자주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노출돼 뭐 곤욕을 치르는 의원들도 있었던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요즘에 많은 의원들이 뭐 휴대전화를 가리거나 또 뭐 테이블 아래로 이렇게 내려놓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예 보안 필름을 붙인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추 장관이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약간 폰을 이렇게 올려서 문자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앉아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예. 하는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촬영한 모습을 보면 거의 뭐 얼굴 가까이로 이렇게 뭐 컴퓨터 가까이 얼굴 앞까지 이렇게 올린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익신 반장이 전해드린 것처럼 뭐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라고 지시한 내용 자체가 고스란히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검찰을 향해 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사전에 이 검찰 내 단체 행동들을 뭐 차단하겠다라는 뭐 의도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자 보니까 의도적인가요? 최 반장도 뭐 저는 소고기 의도한 건 회식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회식 예시를 보안 들어드리기 때문에 위해. 좀 앞으로 가셨는데 예. 같은 이유가 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들은 게 예.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좀 문자를 보시려면 이런 자세로. 저도 지금 카메라가 잡은 최 반장의 메시지를 보니까 일단 소고기 얘기 나온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저도 좀 눈이 이제 먼 거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가까이 보니까 뭐 추미애 장관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 보게 되고 좀 앞에 들이대서. 부장 자꾸 최 반장이 저렇게 문자 보내는 거를 좀 관리를 좀 해주세요. 자꾸 문자를 저한테 보내네요. 예를 들어도 꼭 신반장에게 보내는 부분은 좀 절제를 하도록 합시다. 예. 자, 아무튼 이 여권에서는요, 이 윤 총장에 대한 비판 강도가 높기는 하지만 그게 퇴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윤석열 불신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 또한 윤 총장의 옷을 벗겨야 한다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검찰 내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비직제 조직을 만들기 그러니까 원래 있는 조직이 아닌 조직을 새로 만들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보통 이 대형 뭐 비리 사건 같은 걸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이렇게 조직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데, 자, 추 장관이 이런 특수단 등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설치할 때 장관의 사전 승인 받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또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새로 직접 수사를 뭔가 하려고 하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취지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장관의 권한으로 뭐 그런 조직을 좀 제한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요. 자, 하지만 뭐 일각에서 이 윤 총장이 향후 새로운 대규모 직속 수사 조직을 꾸리는 거를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현 정권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한 이 한동훈, 박찬두 검사장을 다시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자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인 겁니다. 예, 검찰은 일단 계속되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항명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모습인데 그런데 청와대를 오늘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오늘 청와대 자체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울산 공공병원 등 송철호 시장의 공약에 대한 지원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자, 검찰 고위직 인사폭풍이 몰아친 상황에서도 곧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행한 건 검찰이 관련 수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예, 지금 뭐 검찰 인사를 가지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검사장급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검사장급이 약간 정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실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중간간부급 그러니까 뭐 각 지방검찰청의 차장 그러니까 지검장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차장은. 그리고 부장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예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두고 뭐 직제 개편 가능성도 있다고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현재 지금 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뀐 데 이어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중간간부 인사도 이달 중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선거 개입 수사를 지휘해온 이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또 김태훈 공공수사 2부장 등이 인사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변수는 검사 인사 규정으로 이 차장, 부장 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관이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론이 되는 건요, 바로 직제 개편입니다. 이 검찰청 기구를 개편을 해서 이 직제와 정원을 바꿀 경우에는 이 필수 보직 기간 등을 뭐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의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직접 수사 부서인 3차장 산하의 반부패부 4개를 2개로 줄이고 또 2차장 산하에 있는 공공수사부 2개도 1개로 축소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중이죠. 또 4명인 차장도 3명으로 줄일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 뭐 자연스럽게 수사팀이 축소 또는 뭐 인사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 그러니까 1차장, 2차장, 3차장 있고 4차장이 신설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았나요? 네, 이 4차장이 신설이 된 게 2018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후 이 4차장이 신설이 됐고 중앙지검 차장으로는 처음으로 여성 검사가 발탁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뭐 불과 이렇게 2년 만에 현 정부에서 확대한 부서까지 없애가며 직제를 개편한다면 사실상 뭐 수사팀 축소란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개편이라는 비판으로부터는 뭐 야권으로부터 뭐 이런 비판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앞서 이제 검사장급 인사는 여야의 의견이 지금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의 부서장들 그러니까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들의 인사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아예 오늘 청와대 앞으로 갔더군요. 그렇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소속 의원 30여 명과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또 오후엔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그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 소추안입니다. 네, 총 3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탄핵 소추안인 한국당 의원들만으로도 발의가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려면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통과가 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앞 규탄대 장면 잠깐 보시죠. 추미애 장관은 어저께 국회 답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내 명을 거역했다? 아니 내 명을 거역했다? 이게 무슨 이조시대입니까? 그래서 3주역을 멸하고 눈뒤처참하고 사약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까? 법무장관도 장관급, 검찰총장도 장관급이에요. 상명하복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협조해야 되는 관계라는 걸 강조한 셈인데
앞서 그런데 뭐 정진석 의원이 이씨조선 뭐 이런 이조시대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건 뭐 사실 일제시대 때 우리 역사를 좀 폄하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말이죠. 아무튼 남은 검찰 인사 아까 말한 대로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각 부장검사들 이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속도내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추미애 총장 직속 수사단 장관 승인 받아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당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어제 본회에서는 여야 4더하기1 협의체 주도로 민생법안 190건이 넘게 통과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시작으로 여야의 4더하기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이후 한국당은 농성도 하고 장외 집회도 했지만 사실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또 로텐데월 무제한 농성 이런 것도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요. 좀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이다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발제에서는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선 데이터 3법 등 법안 198개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한국당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불참해버린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심손정박이라는 추종 세력을 데리고 국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각종 안건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텅 빈 야당 의석을 놔둔 채로 나홀로 춤추듯 안건들을 마구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4월 총선에서 독재 정권 심판, 독재 세력 타도가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뭔가 한마디로 그만큼 우리 화났다 뭐 이런 뜻을 표출한 건데요. 자, 그런데 이거 너무 익숙한 그림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4월이죠. 패스트트랙 전국부터 최근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토론 상황까지 뭔가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당장 지난해 4월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좌파 국제 연장, 좌파 장기부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우리는 이 무효인 회의를 끝까지 막아야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시다시피 법안은 여야 충돌 끝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제적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이어졌죠. 자유한국당은 수적으로 열세했지만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론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한국당 뜻대로 된 건 사실상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주요 고비마다 한국당이 택한 건 장외 집회와 지난 연말 무제한 자유토론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물론 장외 집회도 필리버스터도 각종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장외 집회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론 결집이라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최근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여론 결집 효과가 있었는지도 약간 의문입니다. 당장 오늘 나온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40%, 한국당이 20%, 정의당이 6%, 바른미래당 3%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 안팎에선 차라리 협상에 참여했다면 의견이 조금이라도 법안에 반영되기라도 했을 텐데 결국 민주당 뜻대로 다 돼버렸다, 뭐 이런 자주 섞인 목소리도 일부 나옵니다.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당 지도부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잇따랐죠. 목숨 걸고 막는다고 수차례 공언하더만 선거법, 공수처법 무기력하게 모두 줘버리고 이젠 어떻게 할 거냐? 뭘 믿고 여태 큰 소리 친 거냐? 야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뭐 한 거냐?
답답하고 한심하다. 자, 물론 한국당 지도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도부 책임? 뭐 그렇게 뭐 책임을 지라면 뭐 질 용의는 있겠지만은 지금 필요한 일이겠느냐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이번에 패스트트랙 지금 뭐 양대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지금 뭐 통과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자, 사실 뭐 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수정 열세를 어쩌라는 거냐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한국당 지도부가 최근 보수 야권 통합을 연일 강조하면서 비대위 출범과 지도부 사퇴 목소리도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인데요. 통합의 핵심 변수는 바로 유승민 의원이 내놓은 보수 재건 3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등 일부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수 재건 3원칙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전제 조건이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따져보면 그 3원칙이 뭔지도 사실 또 좀 불분명해요. 자, 이런 가운데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 대표는 오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직접 보수 재건 3원칙 수용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황 대표가 보수 재건 3원칙 진정성 있게 확답을 한다면 우리는 공천권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근본적인 혁신 통합입니다. 진정성 있는 확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당 상황이 여러모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표 이렇게 정리합니다. 새로운 보수당, 진정성 있는 확답하면 기득권 내려놓을 것. 자, 여러분 오랜만에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쉬고 오늘이 새해 첫 고다방입니다. 이번 사연은요, 새해를 맞아서 전국 자영업자들을 응원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석천입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금요 고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냅니다. 자영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보는 저로서는 특히 무섭게 치솟는 임대료 문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열정 가득 있던 가게들이 하나씩 문닫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부담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상인분들 그리고 또 자영업을 꿈꾸는 젊은 친구들의 고충에도 귀 기울여주시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관심도 실질적인 관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또 새해에 골목 상권이 활기를 좀 띨 수 있고 경제도 더 좋아지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UV의 이태원 프리덤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내시고요. 파이팅! 네, 상권을 키운 자영업자들이 결국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은 비단 서울 이태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어려운 골목 상권, 올해는 모두가 활짝 웃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바로 들으시고요. 금요 고다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기태원, 모두 모여 이태원. 배달하는 집배원, 물건 파는 판매원, 기타 치는 기태원, 모두 모여 이태원. 이태원 프리덤, 저 찬란한 불빛, 이태원 프리덤, 젊음이 가득한 세상, 이태원 프리덤. 예, 보수야권 통합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추위가 구성이 됐는데 혁통이죠.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하루도 안 돼 이제 한국당에서는 예상은 됐습니다.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에 부정적이었던 김진태 의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보수 재건 3원칙을 받아주면 안 된다. 이 입장을 재차 밝힌 겁니다. 받아주면 안 된다. 근데 새보수당은 이걸 받아줘야 통합한다. 이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통합 논의가 한마디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합도 좋지만 그렇다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 들어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어주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어느 한쪽 편이 자신들의 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금배지 한번 더 달아보려고 하는 것에 한국당이 끌려간다고 하면
이 한국당의 오랜 당원들은 화가 나서 오히려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새로운 보수당에 대해서도 탄핵시킨 게 잘했다 그러면 자 지금 더 큰 집을 짓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야지 왜 당을 나갔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큰 집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그건 더 따져볼 것도 없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로 꾸린 통합추진위에 이 우리공화당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태 의원은요. 이 통합을 하려면 범보수가 전부 통합을 해야지 왜 우리공화당만 미리 빼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그건 문제가 있다. 자, 우리공화당도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 이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 의원이 이 밖에도 보수 통합과 관련해선 또 여러 의견을 밝혔는데요. 자, 인터뷰 말미에는 이 개인적인 소신과 상당수 의원들이 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말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상당수 의원이 과연 몇 명이냐 이 부분을 두고 아마 김진태 의원 측 또 우리공화당 측과 당 지도부와의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상당수가?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일단 김진태 의원과 좀 이렇게 가까운 그런 쪽 의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강성 친박 의원들 그렇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좀 되겠죠. 하태경 새누리당 지금 새보수당 현재 그 책임 대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직접 보수재건의 3원칙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 입장이죠. 네, 하태경 책임 대표 오늘 황교안 대표가 진정성 있게 이 보수재건 3원칙에 확답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하태경 책임 대표 이 통합추진위가 헌법재판소 같은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 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확약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황교안 대표의 확답이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앞서 김진태 의원의 인터뷰에서도 들었듯이 이 보수재건 3원칙도 기득권 지키기 일환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보수재건 3원칙 수용을 강조하는 이면에 공천권 보장 등 다른 복선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뭐 그런 건 전혀 없다라고 했고요. 황교안 대표가 확답을 하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보수재건 3원칙 측 유승민 의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중 두 번째가 저거지 않습니까? 개혁보수로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이제 김진태 의원 측이나 아니면 우리공화당 측에서는 본인들의 정체성과는 좀 다를 수도 있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TK 쪽에서는 제가 이건 뭐 한국당 하나 핵심 오는 게 들은 건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감이 아직도 좀 많다. 그래서 그쪽 지역 의원들이 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과 새보수당만 이 두 당만 하는 일단 당대당 통치가 열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확인이 좀 됐습니까? 일단 뭐 이게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양당 관계자발 보도였는데요. 이 말 그대로 박형준 위원장의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도 참여하는 동시에 양당만의 별도 통합추진위도 새로 꾸린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이게 구체화된 내용은 아닌 듯하고요. 현재까지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혁통위의 여러 통합 주체들 한국당에서는 뭐 이현주 의원 측도 얘기하고요. 이정현 의원 측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새보수당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도 잠깐 해보죠. 다음 주 안에 귀국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도 새로 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는 22일에 뭐 정치로 돌아오게 된 결심, 뭐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 비전 같은 걸 담은 책이죠. 뭐 책 제목이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마라톤 도전기를 담은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라는 책을 출간한 후 한 3개월여 만이고요. 안 전 대표가 미국에 머물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자, 안 전 대표는 책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3가지 이 비전으로 행복한 국민, 공정한 사회, 또 일하는 정치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라면 항상 키워드로 나오는 게 첫 번째 생각이 있었고요. 맨 처음에 나온 책이 이제 안철수의 생각이었고 그건 제3자가 이제 대담을 해서 써준 거고 그렇죠. 이번에 본인이 써서 좀 약간 좀 차이가 그때도 이제 대담을 내용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당시 이제 교수가 정리된 거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대표 측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중요한 주체로 등장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박형준 보수 야권 통합추진위원장도 안 전 대표가 우리랑 합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박형준 위원장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 전 대표의 합류를 통합의 가장 큰 목표로 꼽았는데요. 아직 안 전 대표와 직접 접촉한 적은 없지만 안 전 의원의 측근들과 대화도 하고 소통도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보수당뿐만 아니라 중도에는 여러 세력이 있다면서
앞으로 안철수에게도 들어올 것이다. 일종의 자신감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안철수계 의원들하고 몇 분과 얘기를 해보면 중도 보수 쪽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는 의원들도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는 보수로 못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안 전 대표는 과거에도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이 보수라는 이름을 탐탁치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는 좀 안 전 대표가 온 다음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잡겠습니다. 새보수당 황교안 보수재건 3원칙 확답해라. 예,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입니다. 예, 이제는 청와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면담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만남을 알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호의를 보였다 볼 수도 있는데 이례적인 호의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자세하게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악관이 한미일 안보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미국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백악관에서 한미 고위급 안보회의를 가졌는데요. 자, 이 자리에 깜짝 손님, 엄밀히 말하면 백악관이니까 주인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일의 안보수장이 만났다라고 전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며 미국이 양국과 공유하는 지지와 깊은 우정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정의용 실장은 종종 협의차 워싱턴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건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사전에 예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면담 사실이 백악관 발표를 통해 확인되는 건 2018년 3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전달한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특사 정의용 실장과 만났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김정은 위원장의 히든 카드가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그리고 이번 만남, 이란의 미사일 발사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또 북미 협상 교착 등 안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자, 게다가 이날은요.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네, 이렇게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대국민 연설을 한 당일로 아주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쪼개서 면담을 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에게 긴히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선 북한의 강경 행보 차단을 위해 한미일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을 수가 있고요. 또 봉합은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중동 지역에 대해 호르무즈의 안보 공동체 동참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파병해달라는 거죠.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도 위험 부담을 함께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강력히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물론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또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그 나라들과의 우리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의원 국가안보실장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직접적인 요청 없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날이 1월 8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도 하는데요. 어제 북측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들어가서 관련 소식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동 소식 또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난 8일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 20분에 이란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 10수발을 쐈습니다. 자, 저도 출근하자마자 외신 보고 속보 챙기고 아주 정신없이 발제를 준비하던 와중에 우크라이나 여객기 이란 테헤란 무근서 추락 176명 전원 사망이라는 아주 심각한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일이 커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요. 일단 이란 정부는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공개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캄캄한 밤하늘에 이렇게 불빛 하나가 날아와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다가 충돌한 후에 섬광이 번쩍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비행기와 부딪힌 후에 작은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우리가 확보해서 검증한 이 영상은 여객기가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피격됐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비행기는 공항 쪽으로 회항해서 몇 분간 비행을 계속하다가 불길에 휩싸인 채 빠르게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happened to that plane? Well, I have my suspicions. It was very, I don't want to say that because other people have those suspicions also. Some people say it was mechanical. I personally don't think that's even a question, personally. So we'll see what happens. At some point, they'll release the black box. Ideally, they'd get it to Boeing, but if they gave it to France or if they gave it to some other country, that would be okay too. 네, 트럼프 대통령과 미 당국은 이 추락한 여객기는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실수 쪽에 무게를 더 싣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역시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희생자 176명 가운데 63명이 캐나다 국적입니다.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plane was shot down by an Iranian surface-to-air missile. This may well have been unintentional. This new information reinforces the need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is matter. 자, 반면에 이란 피격설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대변인은 이 피격 주장을 담은 보도들은 모두 이란을 겨냥한 심리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락 사고로 희생된 탑승객이 속한 모든 나라는 조사에 참여할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면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도 블랙박스 조사에 참여할 대표를 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의용 트럼프 깜짝 면담, 한미일 가장 강력한 동맹 강조입니다. 네,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것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례적인 만남이었고 미국 측으로 본다면 호의를 좀 베푼 건데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중동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이 좀 급한 상황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도 있을 수가 있고요. 파병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이 뭐 직접 만난 것도 또 그 사실을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통해서 알린 것도 모두 뭐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 즉석에서 성사된 깜짝 면담이었고요. 당일 백악관에서 한미일 고위급 안보협의회가 열린다는 걸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만나자라고 연락을 해와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대한 대국민 연설을 한 날, 그날 오후지요. 네, 아마 뭐 온 신경이 이란 문제에 신경이 쓰여져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쪼개서 면담을 뭐 한 걸 겁니다. 백악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들이라고 언급을 했고 이 미국이 양국과 공유하고 있는 지지와 깊은 우정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사의를 표했다. 뭐 앞으로도 고마울 일을 좀 해달라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동 문제로 조금 우선순위가 밀린 감이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북미 대화가 자신의 큰 치적 중 하나다. 이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최근 협상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대북 대응에 있어 한미일의 일치된 공조를 강조했을 걸로 보입니다. 또 중동 문제 관련해선 한일의 호르무즈 파병을 거듭 요청하고 일정한 기여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정의용 실장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 약 1시간 전쯤 도착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색다른 얘기를 좀 더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 실장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요. 오늘 오후 한 4시 40분쯤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자,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당연히 질문이 나왔고 예.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요청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뭐 중동 상황에 대한 미국 측의 상세한 브리핑이 있었다고 했고요. 예. 자, 이에 오늘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파병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신중히 검토 중이다.
있다라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8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메시지 어제 북측에 또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자, 정의용 실장 이야기 잠깐 직접 들어보시죠. 마침 어제 그 만난 날이 2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이었습니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을 하고 저희 문 대통령께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대한 덕담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에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관련된 언급은 없었나요? 그 우리의 파병 문제나 이런 데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현재의 중동 상태 상황에 대한 미측의 상세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기억했다. 아마 뭐 측근이 얘기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달력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그라미 쳐놓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마침 그날이니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아무래도 협상의 좀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한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궁금한 게 어떻게 우리 정부가 북측에 그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앞서 이제 정의용 실장 얘기를 들어보니 적절한 방법으로 이 적절한 방법이 혹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활동이 뜸하긴 하지만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 청와대와 또 북측 간에 또 한라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또 제가 취재를 해서 내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 남북 간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조금은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는 부분은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소식 좀 이어서 전해드리면요. 한편 일본 정부는요 오늘 중으로 이 중동 지역에 자위대 파견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이 이 방위성과 자위대 간부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고요. 내일 호위함 한 척과 또 P3C 초계기 한 대를 파견해서 이달 중순부터 현지에서 본격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고노 방위상은 어제 이 아미르 하타미 이 이란 국방장관과 30분 정도 전화 통화를 갖고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란 측으로부터 일정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라고도 했는데요. 고노 방위상은 미국과 이란이 충돌할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의 가장 큰 관심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즉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좀 군대 좀 자위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 군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를 자꾸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뉴욕타임즈가 공개했던 영상이랑 보면 사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신원현 반장 얘기를 할 때 갑자기 그때 보고를 했죠. 이란의 여객기가 격추됐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당시 나오는 다른 소식이 없었고 어디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란 여객기는 아니고 우크라이나 국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란 테헤란 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여서 또 그렇죠.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때 그렇죠. 이런 또 걱정을 또 했었죠. 네. 예, 시기적으로 묘해서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그 기체 결함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미국과 캐나다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입장이군요. 네, 이란의 실수로 격추가 됐다는 게 미국과 캐나다의 입장인데요. 지난 8일이었죠.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였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공항에서 출발한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가 추락을 했죠.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을 했는데요. 앞서 이란은 기계적 결함 때문에 추락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이 추락 사유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의 피격 때문이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보니까 뉴욕타임즈 영상 해당 비행기에 무언가 충돌하는 모습은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와 CNN 등이 피격 당시 장면이라면서 공개한 짧은 영상인데요. 어두운 밤하늘에 작은 불빛이 날아가더니 갑자기 번쩍 성광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또 영상을 확대해 보면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어떤 물체하고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영상에 촬영된 시간과 장소는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170여 명을 태운 채로 추락한 그 시간, 장소와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또 미군 분석 결과 이란이 사고 직전에 레이더로 문제 여객기를 추적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란이 이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이른바 토르에 의한 우발적인 피격을 했다라는 게 미국 당국의 입장입니다. 몇 가지 근거를 더 댔는데요. 열 신호 자료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지대공 미사일 2발의 신호가 감지됐을 때 이륙한 상태였지만 그 직후에 여객기 부근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이후에 추락하면서 화염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U.S. intelligence agencies now increasingly believe that Ukrainian plane that crashed, as you mentioned, just a few hours after the missile strike on on the bases in Iraq, that it was brought down by a Russian-made air defense system that was being employed by the Iranians. They believe that this was a mistake, obviously, but they are looking very closely at the Russian defense system, which is known as an SA-15.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추락 현장 장면이 짧게 나왔었는데 이 항공기 잔해가 현장에 아주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란의 주장처럼 엔진 고장으로 추락을 했다면 잔해가 저렇게 넓게 퍼져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도 격추설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또 미군이 이란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위성 정보와 이후에 이 격추를 확인하는 교신까지 수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일단 미국 측의 주장이죠. 네. 뭐 캐나다도 일부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근데 미국과 이란이 현재 거의 뭐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갈 정도로 대치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란에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란 정부는요, 이 피격설이 이란을 겨냥한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사 관계자들에게 사고 조사에 동참하라고도 제안했습니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이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에게도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 이란에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당초 이란 정부는 사고 직후 기계적 결함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블랙박스를 미국 보잉사 등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대응했었는데 이게 바로 이 피폭설이 힘을 얻게 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결함보다는 피폭설이 설득력이 있다는데 무게가 실리자 그럼 미국도 조사에 나서라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입니다. 예, 투명한 조사를 통해서 블랙박스도 다 같이 공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명확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우크라 여객기 추락 원인 놓고 미국과 이란 또 충돌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보겠습니다. 예, 모든 선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약이라고 하죠. 총선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각 당이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 공약을 보면 특히 1호 공약 같은 걸 보면 각 정당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익신 반장 발제에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4천만 땡겨줘요. 3천만 원 땡겨주세요. 갑자기 웬 3천만 원 타령이냐? 어제 정의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놨는데 핵심이 바로 3천만 원입니다. 만 20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흑수저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주자는 겁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 학자금 대출이다, 주거비다, 생활고의 미래를 꿈꾸기가 쉽지 않죠. 물론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비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심상정 대표 쿨하게 대놓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재원도 밝혔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 종부세 등을 좀 늘리고 부유세를 신설해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게 기성세대가 3천만 원을 땡겨주자는 제안,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겠죠. 한국당도 1호 공약을 내놨습니다. 요즘 공격 대상인 기승전 주에서 기승전 추로 바뀌었죠. 추풍 낙열,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을 겨냥해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습니다. 검찰 개혁이냐, 검찰 독립이냐,
이 문제 역시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결론을 내줄 듯합니다. 민주당도 곧 1호 공약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청년 주거, 신산업 육성 등의 문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82년생 김지영, 육아와 출산, 그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애환을 그린 영화죠.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뒤 경단녀를 위한 김지영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경단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여러 층들이 다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거론하고 싶은 것은 82년생 김지영.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민주당 82년생 김지영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롤모델을 영입 인사 6호로 뽑았습니다. 소개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한번 짧게 보실까요? 경제학 박사 출신 스타트업 창업가 홍정민입니다. 이해찬 대표도 이번 영입이 꽤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홍정민 씨의 이력을 쭉 설명하다가 사족을 하나 붙였습니다. 제 딸하고 나이가 같은데 우리 딸하고는 생각의 차원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딸도 경력 단절자인데 경력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뭘 안 해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 선거가 다가오고 있긴 한가 봅니다. 한국당과 정의당이 정말 모처럼 한 목소리로 논평을 냈습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경단녀의 삶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행태는 설사 그 대상이 자신의 딸이라도 여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한. 이해찬 대표, 과거에도 몇 차례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선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은데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장애인 단체 행사에선 역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 이번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듯합니다. 영입 인사인 홍정민 씨를 높여주기 위해 자신의 딸을 낮춰서 표현한 것뿐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사실 이 대표의 말실수, 논란이 자주 되다 보니 민주당 대표실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말씀 자료를 챙겨서 드리는데 이 대표가 애드립 욕심이 좀 있다는 겁니다. 어제 논란이 된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책상 위에 저렇게 원고가 놓여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고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쓱 웃으면서 문제 발언을 한 겁니다. 그 결과는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도 어제 갑작스런 부장의 질문에 애드립을 치다 말실수를 했는데요. 방송 때도 선거 때도 말실수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양팔을 일자로 쭉 편 자세, 일명 십자가 연설로 유명한 김두관 의원입니다. 김 의원, PK 지역 출마에 선거를 이끌어달라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그 십자가 지지 못하겠다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요구가 있고 또 경남 부산 지역에 또 저를 좀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요청이 있어도 김포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 입성의 길을 열어준 김포 시민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당에서 다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재차 묻자 제가 경남에서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조금 솔직한 마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을 내세워 PK 지역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려던 민주당 입장에선 고민이 커졌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을 좀 볼까요? 지방선거 직후 50%대였던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당과 격차도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수치만 놓고 봤을 때 물고 물리는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국회 반장 발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희신 반장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회의는 받는 애드립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원고가 많다 보니까 애드립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실수도 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총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치권만 좀 바쁜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후보들이 확정이 되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오고 안철수 전 대표도 1년 6개월 만에 이제 앞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 얘기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치권이 총선 앞두고 좀 움직이기 활발한데 이미 총선이 끝난 것처럼 하는 정치인들도 있다고요. 네, 저희가 따로 영상을 준비를 못해서 해당 기사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산 기장군, 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지역 사무실이 있는 곳인데요. 자, 이 간판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윤상직 의원은 지난달 27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예. 간판만 내린 건가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예 사무실 문을 닫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간판을 내리고요, 문을 닫았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요, 지역 주민들은 아직 임기가 5개월이나 남았는데 지역 민원의 소통 창구인 사무실 문을 일방적으로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곱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불출마를 선언했으면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런 하고 싶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윤상직 의원 말고도 지금 김무성, 또 김세연, 김도읍 의원 등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자, 다른 사무실들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윤 의원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무실 문을 닫은 이유가? 네, 이 부산일보 쪽에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국회의원 간판을 두고 사무실을 그대로 운영하면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비 후보자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이런 설명도 했고요. 또 지역에 여전히 비서가 있어서 이 민원을 듣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해명도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총선까지는 앞으로도 석 달 이상이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얘기를 해보죠. 어제는 정의당 탈당 얘기를 다시 꺼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진 전 교수가 페이스북에 정의당의 탈당계를 철회해달라고 해놨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 시민이 아직 정의당 당적을 가지고 있느냐 묻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예, 지난 9월에도 진중권 교수가 탈당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탈당계가 처리가 안 된 건가요? 네, 정의당이 직접 물어봤는데요. 당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9월에 냈다는 탈당계도 또 새롭게 낸 탈당계도 없다는 겁니다. 탈당 여부를 떠나서 접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탈당계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아직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네, 당에서는 이번에도 일단 만류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가급적이면 만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들을지는 제가 자신할 수 없지만. 예, 탈당계를 냈다 이렇게 얘기가 다 됐는데 일단 문서로서 그걸 확인을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순전히 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진중권 전 교수 같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이미 의사는 충분히 확인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 교수는 녹색당을 찍겠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민주당을 보이콧하자면서 대안으로 본인은 녹색당을 찔 생각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정치판에서 586을 보기 싫다면서 말입니다. 아직 뭐 입당이나 그런 건 아닐 것이고요. 녹색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어떤 분이든 뭐 본인이 이렇게 어느 당을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건 그분의 뭐 정치적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게 없죠. 하 위원장은 또 평소에 진 교수와 별다른 소통이나 교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각 당 1호 공약을 살펴봤는데 민주당은 현재 1호 공약이 없죠. 언제쯤 나옵니까? 사실 뭐 1호 공약 상당히 상징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민주당 총선 기획단 관계자한테 좀 물어봤는데 아까 뭐 조익신 반장 발제에서 이야기한 뭐 청년, 신성장 산업 등을 비롯해서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서둘러서 발표한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공약의 완수 사실 뭐 지금부터 1호 공약을 내는 거는 다른 선거에 비하면 그렇게 좀 빠르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뭐 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편적인 공약을 하나하나씩 내는 것보다는 뭐 다각적인 면을 감안을 해서 뭐 패키지 형태로 공약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직 선대위가 꾸려지기 전인데 뭐 이왕이면 기획단보다는
좀 더 높은 단위에서 공약을 발표를 해야지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1호 공약을 내놓겠다고 한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도 1호 공약이 정확히 나온 상황은 아니고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이걸 1호 공약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뭐를 없애자. 공수처가 이번에 법안이 통과됐는데 없애겠다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는 거는 그 자체도 좀 드문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한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자유한국당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1호 공약을 공수처 폐지로 할 수 있느냐면서 좀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폐지로 다시 또 1호 공약을 낸다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 얘기한 1호 공약 20세가 되면 3천만 원을 주겠다. 이거 이제 기본소득하고도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조금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거고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좀 얘기가 앞으로 진행되는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설 명절에 보낼 선물 세트를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서 국가 유공자 또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보낼 선물 품목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한 14,000여 명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북 전주의 이강주, 또 강원 양양의 한과, 경남 김해 봉화마을의 떡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봉화마을이면 뭐 다 아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데.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2017년 추석 선물로 봉화마을 특산물인 봉화 오리쌀을 검토했었는데요. 당시에 문 대통령이 다음 선물을 좀 미루자라고 해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봉화 오리쌀이 봉화 떡으로 바뀌면서 조금 품목이 바뀌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사실 이 각지의 특산물을 이렇게 고루 섞는 건 또 지역 감정을 극복해보자는 차원에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거기도 한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노 전 대통령 고향의 특산물이 포함된 거 여러 가지 이런 의미까지 다 담겨 있는 듯합니다. 설맞이 메시지는 혹시 없습니까? 일단 문 대통령 인사말이 선물과 함께 보내지는데요. 서로를 응원하고 또 가족을 응원하고 자신을 응원하자라면서 2020년 새로운 100년의 희망이 시작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또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해 변함없이 함께 걷겠다. 이런 각오를 담았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또 여기서 또 대국민 메시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14일 신년 기자회견이죠. 네. 사실 뭐 정해놓은 것 없이 한다고 하는데 최근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좀 얘기가 많이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국회 발제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수인 듯 실수 아닌 실언, 애드립 조심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늘 5일 동안 5시 정치회의 진행이 됐고요. 다음 주에 더 충실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소고기 못 나요? 그죠?